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들이 선전포고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치는데 요르단 니들도 친다. 왜냐?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면 이라크에서 그 중간에 요르단이 있기 때문에 그 요르단 니들이 길 비켜주지 않으면 니들도 친다. 그러니 길 비켜 라는 포고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꼭 임진왜란 때 야 우리 명나라 칠 거니까 니들 길 비켜 정명가도. 자, 이 상황이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저항의 축 세력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요르단까지 가세한 이런 세력 대 세력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즉 확전이 된다라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미 동부 해안에 있는 이 보급기지에서 급하게 사전 배치선에 마구마구 지금 물자와 무기를 싣고 긴급 출항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또 새로운 전력을 투입해서 이 지중해 동쪽에 보내서 시리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보냈습니다. 어떤 전력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이 제기를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긴급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을 했죠. 여기에서는 어떤 난타전이 주고받아졌는지, 그래서 어떤 결의안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71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드디어 7,000대가 넘었네요. 11대를 격파해서 7,009대의 러시아군 전차를 격파했다. 자, 이건 말씀드렸듯이 노획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완전히 격파한 것만 7,009대 이 말이죠. 장갑차 18대 격파, 차량 30대 격파, 특수장비 6대 격파, 야포 30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무인항공기 17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 라고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75회의 교전을 했는데 전선은 어렵다. 아니 그저께까지만 해도 전선은 안정적이다. 어제는 적의 공격이 거세다. 오늘은 전선이 어렵다. 그러면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확 공격이 들어와서 이제 그저께부터죠. 확 공격이 들어와서 어제는 어렵게 지금 뒤로 밀리고 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하니 기자들이 물어보니 나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고대 로마의 집정관 베게티우스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바로 그 말인데 그걸 루카센코가 이야기해서 참 황당하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조정 법률 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놀랍습니다. 우리는 20살 되면 다 군대 가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의무복무예요. 의무복무인데 18세에서부터 26세까지는 군대는 갈 수 있지만 자원 입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징집은 안 된다. 그래서 27세 이상을 징집하는 이런 법안이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제도였는데 이걸 지금 병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25세로 낮추는 이 법률에 서명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러시아는 18세 이상 징집하죠. 지금 병력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걸 러시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어느 나라든지 이 의무복무하는 나라들은 18세, 20세 다 이런 나이 아닙니까? 군대 징집하는 연령이. 그런 식으로 낮추면 꽤 많은 자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정말 의외의 그런 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2살 낮추는 것도 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겠죠. 왜냐? 나 전쟁 이거 끝날 때까지 전쟁 안 나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해서 내가 전쟁 나가게 됐네 하면 이제 반정부 인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반면에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남녀 징집 확대 그리고 복무기간 연장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남자 여자 공이 징집을 합니다. 의무복무예요.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남성만 징집을 하니 여성들이 헌법 소원을 했어요.
아니 국민의 의무는 똑같은데 왜 우리 여성은 징집 안 하냐? 우리도 징집해다오 해가지고 정말 개념녀들이죠. 그래서 여자도 똑같이 군대 생활하고, 노르웨이는 뭐 문화적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은 내무반에 생활하고, 뭐 남자 여자 차별 없어요. 훈련도 똑같이 하고 내무반도 똑같이 그냥 같은 방 쓰고 이런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여성들이 그렇게 해달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넉 달이던 의무 복무 기간을 이제 징집 확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1급, 2급, 3급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3급까지는 현역가고 뭐 이제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완화시켜서 뭐 한 4급도 이제 현역가는 뭐 이런 식으로 징집을 확대하고, 또 복무 기간도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해서 그게 뭐 병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이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색 미끼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노보로시스크 지역이죠. 잠수함 그림을 그려놨죠. 킬러급 잠수함 옆에다가. 그래서 이 부두의 시멘트 바닥에다가 잠수함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 좀 때려주세요. 진짜 잠수함 때리지 말고요.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도 공항에 위성사진들 다 분석하죠. 공항에 수호의 30 형상의 뭐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호의 30 형상 위에 또 밀8 헬기가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게 그냥 페이드 칠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드론 공격에 러시아가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소와 드론 조립 공장에 자폭 드론 파상 공격을 했는데, 역시 여기가 이 타타르스탄 지역에 있는 그곳이에요. 이 샤히드 136 드론 만드는 공장을 이렇게 공격을 했고, 그리고 정유소도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정유소 공격 보여드렸는데 이건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는 이 1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해요. 이 공장에서. 그런데 11명의 사상자 전원이 중고등학생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러시아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중고등학생 불러서 드론 조립 공장에 투입하고 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게 지금 확인된 거예요. 드론 조립 공장 때렸는데 사상자가 중고등학생이다. 이 말은 중고등학생 학교 안 가고 지금 여기서 강제 노역하고 있는 겁니다. 와, 러시아 기가 차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본토 공격하는 거, 이거 미국이 지지하고 또 허용한 적 없다. 그건 뭐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한국이 차관 형태로 21억 달러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이건 이제 국가 재건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조 5천억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돈을 한국이 일시불로 주는 거 아니고 좀 나누어서 이렇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커프 케이지를 장착한 T-90M 전차를 수류탄으로 또 격파했다라는 건데, 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서 커프 케이지가 장착이 되어 있죠. T-90M 전차인데 이걸 아주 작은 틈으로 해서 이렇게 포탑 이음새 부분에다가 때려버렸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전차가 보니까 싹 아주 얇은 틈으로 해서 여기 이제 때려버렸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베르디치, 아우디우카 서쪽이죠. 베르디치 인근에서 수류탄 공격을 했는데, 정말 드론이 1, 2월 달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20만 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는 오직 드론으로 포병 화력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베르디치 방어선 일부를 돌파했다라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아주 위기다라는 건데요. 자, 오래간만에 척 파워러가 아우디우카 쪽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여기가 베르디치예요. 베르디치. 지금 이 상태로는 거의 뭐 베르디치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아래에 토넨케 이 지역은 뭐 그냥 점령당했어요. 그냥 왼쪽으로 훅 갔어요. 그래서 이 베르디치가 점령이 되면 어떤 상황이냐. 베르디치 아래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우크라이나 방어선, 참호 방어선이 쳐져 있는데, 베르디치가 점령되면 러시아군이 그 참호 방어선 측면 후방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큰일 나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가 지금 위태롭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보면요, 뭐 폭격이나 포격은 이 정도 상황이고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사자는 없습니다. 시리아와 이란 영사관에 공습한
때문에 안보리 열렸죠. 그 안보리는 파행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란이 제안한 이 규탄안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각 나라들은 어떤 주장들을 했냐 정리를 해보면 이란은 이스라엘 정권의 모든 범죄의 책임이 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이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미국은 약간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과 무관하다. 이란과 그 대리인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중동 지역의 우리 주민, 군인, 직원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그래서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우리는 건드리지 마라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는 우리는 워싱턴의 묵인 아래 이스라엘 당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침략 행위에 반대해야 하며 이번 사안의 연대적 입장을 재확인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어떤 국가의 외교사절단이 공습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규탄을 했고,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시리아, 이란 주권에 대한 침략 행위다. 우리도 과거 유고슬라비아에서 미국의 공습 피해를 입었었다. 이스라엘은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 이게 이제 코소보 내전 당시에 미국이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이 중국 대사관을 오폭했죠.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당했고 그때 참았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다. 이건 지금 잘못했다. 라고 규탄해야 된다. 라고 하고, 프랑스는 이 책임은 시리아 니들 때문이다. 라고 하죠. 시리아 정부는 2015년 안보리 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 때문에 영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시리아를 비난을 했고, 영국은 이란을 비난해요.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란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란은 영내 무장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들이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긴급 소집한 이 안보리 원안, 즉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라는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미국, 프랑스, 영국이 거부권 행사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안보리 이사국이죠. 순안에서 하는 그 케이스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사국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좀 양측 다 자제하면 좋겠다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명분이 쌓여서 이제 이란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제 공격한다. 이거가 되겠죠. 할레비 총참모장은 구호 차량, 그러니까 식사 제공하는 그런 자선단체였죠. 센트럴 키친이라는 단체. 여기에 이제 뭐 호주, 캐나다, 폴란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 다 하고 SUV 타고 나오다가 이렇게 폭격을 받고 죽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이 할레비 총참모장이 커밍아웃 했어요. 그거 우리가 한 거 맞다. 근데 오인 사격이었다. 그래서 사죄한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하는 활동가들 보호가 미흡하다. 좀 잘해라. 라고 성토를 했는데 뭐냐면은 그 SUV 왜 컨보이 안 붙여줬냐. 컨보이 붙였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모사드는 이집트의 중재로 카이로에서 회담을 하는데 협상안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뭐 이 말이 되겠죠. 자, 인질 협상 촉구 시위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진정성을 좀 의심받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이 불행한 일들이 많았을 때 그걸 가지고 반정부 활동으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 완전히 그 반정부 활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까지도 성공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정말 정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정부 탓을 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죠. 뭐 여기는 뭐 전혀 정부가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인질 협상, 그게 아니고 아예 네타냐후 물러가라, 이제 이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이 여기에 조금 이제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IDF 이스라엘군이 라파 주민 대피 계획하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라파 말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계획 좀 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의 중부 코차프 야이르에 또 경찰 겨냥한 칼부림 사건이 났다고 합니다. 4명이 검문소에 있는 경찰로 슬슬 다가가서 칼을 꺼내서 경찰을 막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찔렸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명을 사살하고 3명은 지금 도망갔고, 그 3명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이죠. 이라크 민병대는 하이파, 이 해안대 도시죠. 그리고 텔로프, 즉 F-15I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는 공군기지, 여기에 드론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이 다 막아냈다라는 건데, 이란제 샤헤드 101이라고 하는 이 드론을 쏴서 이렇게 하이파와 또 F-15I가 있는 이 공군기지 두 곳을 동시 공격했는데 아이언돔이 다 막아냈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 미국은 찰스턴항,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미 동부 제일 아래에 플로리다가 있고, 그 위에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가 있고, 바로 그 위에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위에가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미 동부 해안이 있는데,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남쪽에 찰스턴항이라고 하는 미 군수기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는 찰턴이라고 하는 이 사전 배치선에 이렇게 많은 지금 장비를 싣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험비, 그리고 트럭들, 다 보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이따가 들어가는 중요 뉴스하고 일맥상통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요르단, 뭐 이런 데 칠 거 아니냐? 그러면 가서 막아줘야 되죠. 그 내용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시리아 주재 영사관 피스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헌장과 자유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중동 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이 보복을 예고했고, 친이란 민병대는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가 거의 임박했다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선전 매체가 현지 시각 4월 3일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기지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으며 이스라엘 타격 작전의 제로 아워가 가까워졌다라며 곧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우리는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사악한 이스라엘 정권은 우리 용감한 전사들의 손에 의해 처단될 것이라며 군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역시 하메네이의 성명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라엘 정권은 비인간적인 행위로 사악한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이번 범죄 행위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이라크와 요르단을 끼고 직선 거리로 약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그들이 보유한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드론 전력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이란 지도부가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중동 전역의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현지 시각으로 4월 3일 이라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요르단에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부 알 아스카리 카타이브 헤즈볼라 대변인은 우리는 요르단에 있는 요르단 이슬람 저항군의 무자헤딘 12,000여 명에게 개인 화기, 공용 화기와 대전차 무기, 전술 기동 장비 등을 공급해 무장시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은 승인을 받는 즉시 요르단 전역과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향할 것이며 국경을 차단하고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전역의 민병대 병력을 움직여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 행위에 나설 경우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전역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상 동서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사태 쉽게 진정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유엔에서 완전히 그냥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명분을 축적했습니다. 물론 뭐 결의안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자유권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자유권이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이라크가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이 있죠. 그래서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그걸 이란 지상군들이 뚫고 들어간다? 물론 다 자기네들 우방국들이니까 특히 이제 뭐 이라크나 시리아는 말이 통하죠. 그래서 가면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멀죠. 그래서 주로 두 가지 공격 형태를 취할 거다. 하나는 미사일이다. 이게 이제 에마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이거 액체 연료예요. 그래서 절벽에다가 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이 산악 지역에 구멍을 파놓고 이렇게 철도 기차 같은 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연료, 액체 연료니까 비어있지만 연료 충전해도 위성에서는 못 보죠. 안반지대 지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리고는 뚜껑 열고 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준비가 된 거 또 뚜껑 열고 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다량 쏘는 거 1번.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또 이스라엘이 보복 타격을 직접적으로 해버리겠죠. 왜? 여기서 날아왔으니까 보복 타격할 것인데, 자, 이런 부담이 좀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 중간에 있는 요르단, 이라크, 이 지역이 있는 이 지역의 시리아, 여기를 이제 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 지역을 준동을 시키는데 문제는 요르단은 친서방 국가죠, 지금. 그래서 요르단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요르단 옆이 서한지구인데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치기 아주 좋은데 이거 어떡하냐. 자, 그래서 이 카타입 헤즈볼라가 자, 선전포고다. 이스라엘 공격한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이스라엘인데 요르단 니들 요거 길 안 비켜주면 니들 먼저 때린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르단 내에 무자히딘들 12,000명 무장시켜서 니들부터 그냥 엎어버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요르단까지 지금 큰일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어제 소식에서는 함대, 태평양 함대가 소말리아 쪽에서 대해적 작전을 하러 간 그 바레야그 순양함하고 우달로이급 구축함 두 척을 지금 이 지중해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또 이 미국의 핵 잠수함이 뭔가 지중해에서 움직이는 것을 방어해주기 위해서인지 일류신 38 대잠 초계기들 이렇게 또 보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서방과 이 독재 이 지역들 간의 완전히 단체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제 공격하냐? 미사일 24시간 내에 간다 라고 지금 친이란 텔레그램 채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간다. 어떤 채널들은 24시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전쟁으로까지는 번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